제가 그렇게 좀 비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서 소송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확정일자가 밀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 뒤로 순위가 밀립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이나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 편에서는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께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계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서 부동산에 갔는데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약금은 얼마나 넣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을 때도 뭐 가계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가계약금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사실 가계약이라는 게 이게 법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가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거래상에 약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일 뿐이거든요. 근데 가계약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여러분이 최근에 뭐 문제가 됐었던 양팡씨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나는 가계약을 한다고 인지를 했는데 사실 계약서를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약이냐 가계약이냐라고 하는 것은 계약 전체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느냐, 내가 목적물과 거래 금액과 잔금 날짜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은 계약이 완성됐다고 봐요.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썼다, 이건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 계약 이행 책임이나 만약 이행을 안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나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계약서라고 무슨 계약서를 쓸 때는 그게 가계약서라는 것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아직 계약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가계약이다. 만약에 그것을 가계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서라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약 이행을 해야 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 제 경험이기도 한데, 그 부동산에 전화 와서 빨리 그 집주인 계좌로 100만 원만 빨리 쏘라고 100만 원만 쏘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믿고 써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뭐 이런 경우는요, 정말 그 집에 대해서 잔금 먼저 치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진짜 찜해놓으려고 내가 찜해놨어요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의미의 가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없는데 정말 거래 관행상 이건 그냥 찜해놓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 만약에 부동산 통해서 보냈는데 그쪽 매도인이 그냥 받고 안 돌려줘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위험성이 있죠. 가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도 없어요. 사실 하급심을 보면 하급심 판례에서는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내가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의사가 바뀌어서 돌려달라고 할 때는 가계약금은 포기하겠다는 의사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매수 의견이 와가지고 너 더 뭐 비싸게 더 부른다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가계약금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돌려주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이때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면 뭐 2배를 물어줘야 되나요? 뭐 이런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판례는 없어요. 없어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거든요. 요즘 갑자기 배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김포 같은 경우에 계약금을 넣었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호가가 1억씩 올라버리는 거예요. 탕탕탕 올라니까 집주인이 욕심이 나가지고 1000만 원만 딱 돌려줘 버리고 잠수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송해야죠. 계약금이니까. 아니 1000만 원 말고 너는 계약을 했으니까 2000만 원 돌려줘야 된다 라고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를 썼는데 집주인이 이거를 계약을 패토를 냈으면 2배인가요 이게? 그 계약서의 쓰기에 따라 달라요. 사실 그 계약금이라는 것도 가계약금도 어렵지만 계약금은 더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얼마에 사
라고 하고 오케이 나 줄게 라고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계약금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금을 원래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예 계약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반대로 그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 계약을 파토내려면 계약금을 안 받았더라도 원래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표준계약서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계약서에 보시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조항이 만약에 이런 일방적으로 파토냈을 때 보통 2배를 물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배를 몰취할 수 있다, 2배를 뭐 달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10배를 물어내야 된다 라고 거의 써놨으면 10배를 물어내야 돼요. 그 계약서 쓸 때는 그런 것들을 항상 유의해서 봐야겠네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벽걸이 TV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벽걸이 TV를 걸었는데 이거 못을 떼고 나가야 되나요? 이거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일단 임차인은 나갈 때 원상회복 의무란 게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이 집을 받았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았을 때 그 상태로 돌려놔야 될 의무라는 거죠. 물론 통상적인 손목, 뭐 도매나 장판까지 해줄 의무는 없는데 벽걸이 TV를 거는 데는 보통 뭐 브리켓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박는데 손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무리하게 내가 임의로 벽걸이 TV를 박는 것보다는 집주인과 미리 좀 협의해가지고 이런 장소에 최대한 손상 없이 이런 브리켓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임차인이 오더라도 여기에 뭐 브리켓을 벽걸이 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겠다. 그런 식으로 티격을 하고 좀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때 좀 설치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죠. 전세 계약할 때 특약사항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좀 전세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좀 넣으면 좋은 것들 아니면 꼭 넣어야 하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특약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특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둘 간에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거라면은 일단은 그것을 좀 어떤 것이든 넣는 게 좋겠죠. 뭐 애완동물을 키우지 마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안에 있는 옵션을 내가 구매하기로 한다, 에어컨은 얼마에 산다, 뭐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뭐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특약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만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특약 뭐 나중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은 군말 없이 나가준다. 이런 거는 이제 민법 103조라고 하는데 사회 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런 거 특약으로 이제 집안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 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넣을 수는 있어요. 내가 만약 집주인이라면 전세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특약을 꼭 넣어서 나중에 가봤는데 만약에 좀 담배 냄새가 벽지에 배어 있는 경우 그러면 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손해 산정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담배 흡연 시에는 원상 복구 비용으로 뭐 50만 원을 뭐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적어 놔야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약을 만약에 하려면 좀 액수를 정확히 좀 합의하에 미리 적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 100만 원 이하 액수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게 제가 그렇게 좀 비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서 소송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원해서 이제 특약 같은 것들을 합의해서 넣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넣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죠. 사실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특약이 없이 살다가 애완동물 키우는 걸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약으로 미리 애완동물은 키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아, 네. 특약을 어겼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어쨌든 양측 다 조심해야겠네요. 특약을 했으면 네. 그걸 시키려고. 옷 받기 금지도 특약으로 걸 수 있나요? 걸 수는 있죠. 근데 걸 수는 있는데 그 특약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못 안 받고 어떻게 살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못 박으려고 그러면 항상 이거 집주인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허락 맡아야 되나요? 못 박으려면? 그러니까 집주인 우리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 못 박는 것도 통상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박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라면은 원상 회복 의무라고 보진 않아요. 아,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한 5cm 간격으로 막 빠바바바바방 박아놨다. 이 말도 안 되게 박아놨다. 그런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못 한두 개 정도는 박아도 괜찮아요? 사실 괜찮죠. 사실 못이라는 게 특약으로 넣지는 않았다면. 아,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합의, 소통. 집주인과도 소통을 하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네. 근데 보험을 또 들어야 되나요? 보험은 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뭐 저는 네, 저는 가능하면 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만약 최악의 경우라도 결국 거꾸로 생각해보면 경매가 됐을 때 내 집을 이 집에서 이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 네. 이거를 좀 담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계산해 봤는데 아주 넉넉해요. 네. 그러면 물론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 있게 대출이라든가 뭐 전세금을 그렇게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다 어디 투자를 하시려고 돈을 끌어다 쓰니까 특히 지방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갭이 적기 때문에 갭이 적은 만큼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했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매에 갔을 때 내 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보증보험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죠. 전세 계약이 8월 만료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를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2억 원인데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건데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냐 이건데요. 사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새로 받은 것처럼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정일자를 그 맨 처음 계약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받고 싶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계약서 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특약사항으로 넣어야죠. 특약사항으로 넣든가 그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이 이전 계약서에서 거기다가 특약으로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를 적고 대신에 그 보증금만 올린다라는 취지를 명시를 해놓던가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이전 계약서와 일체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간인 같은 걸 해두시고 그 확정일자는 이때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때서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특약으로 넣어야겠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2억에 대해서는 그 이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2년 후 그 새로운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억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억 5천원으로 진행됐다. 그러면 순위가 1, 2, 3이 돼요. 그 5천만 원 세 번째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확정일자를 따라서 순위 변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 근저당권을 중간에 받았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약서를 아예 2억 5천으로 새로 쓴다? 그러면 1, 2가 돼요. 그럼 이때도 다시 등기를 떼봐가지고 그렇죠. 또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2억 말고 그 이후에 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테고 만약에 설정돼 있다면 그건 또 고민해봐야겠죠. 고민을 해봐야죠. 5천만 원은 순위가 1순위였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3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 5천만 원에 그럼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난 다음 바로 또 확정일자 또 신청해야겠네요. 그렇죠.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5천만 원은. 예. 사실 이거는 공인중개사마다 하는 노하우가 좀 다르긴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계약서 하나를 별도로 써버리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버릴 수 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공인중개사마다 간인해서 계약서 2장을 하나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가 재계약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확정일자가 밀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이제 그 뒤로 순위가 밀린다.